북한이 지난 21일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을 두고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이어 미국 하와이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21일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주말에는 우리나라 군사 시설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 미국의 괌 하와이까지 촬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북한의 주장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제 북한이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스스로 성공했다는 평가는 결국은 인공위성을 이제 지구 궤도에 정확하게 그 진입 안착을 시켰고 예. 또 평양 그 종합 관제소하고 정상적인 송수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그렇게 빨리 그 군사 표적을 촬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촬영된 영상물이 얼마나 이제 해상도가 정말 양질인가, 이제 군사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걸 지금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시험 교신을 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이 교신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고, 인공위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범적인 이제 영상 촬영물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 거고, 그 관련된 이제 품질을 계속 조정하는 그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든 북한 주장대로 이제 12월 1일부로 이제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까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정찰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그 정찰 그 능력을 평가하려면 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근거도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주장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빠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 보통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받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기술적인 영역이긴 예. 한데, 근데 이제 그 표적의 바로 위 그 상공에서 촬영을 하느냐, 아니면 바로 위 상공은 아니라도 조금 이제 위성의 각도를 조정을 해서 약간의 원거리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그 각도 조정을 해서 촬영을 했다면 해상도는 떨어지더라도 일단 촬영 자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도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지금은 시범적으로 지금 이 그 정상적인 송수신 상태, 그죠? 그다음에 그 촬영된 영상이 이제 얼마나 또 선명한지 뭐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는 단계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군은 이제 북한 성공 보도는 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군 주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북한이 과장을 한다면 그 이유는 이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체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국방력 강화 발전과 관련해서 최우선 과제가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거고, 예. 그걸 더군다나 이제 원래는 올해 10월까지 또 그 이전에 8월까지 뭐 이렇게 예.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게 미뤄져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원래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마무리를 이제 짓는 절차가 좀 성급하게, 아직은 이제 이 정상적인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상당히 양질의 해상도 있는 그 표적 그 영상물을 지금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11월 중에 이제 이걸 마무리할 내부적인 필요성,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다음 단계라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 한 기의 이제 정찰 위성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몇 기를 더 발사를 해야 돼요. 예. 그걸 또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올해 연말에 이제 당 중앙위 전회의라는 것도 열어서 심의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또 북한 내부적으로 또 경제 발전 성과를 올해 중에 또 마무리해야 되는 과제들, 지금 굉장히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바쁜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거다. 이제 그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북한이 이렇게 군사정찰 위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제 대외적인 이유도 있지만 대내적인 요인도 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의 이제 보도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북한이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환호할 만한 성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실 이제 북한 체제는 지금 전쟁 국가입니다. 전시 체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시 체제가 이제 완비된 국가라고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성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군사적 성과를 또 계속 또 강조를 해왔고 또 당 정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 내에 이제 군부라든지 엘리트들 또 일반 주민들의 사기를 상당히 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당이 저렇게 뭐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뭐 계속 실패하네 이렇게 되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당 정책의 신뢰성을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죠. 예. 이걸 불치시키는 게 김정은 체제 내부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북한이 21일에 발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이제 우리가 사진도 찍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을 공개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사진을 공개 안 한 것은 물론 안보상 이유도 있겠지만 지난 12월 달에 이제 인공위성 모조 시제품을 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사진을 그때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뭐 대통령실 용산 주변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너무 조악하다. 이게 뭐 구글 위성 찍은 사진보다 훨씬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중앙위 부부장이 나서서 그렇게 이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격앙한 채로 이제 뭐 너들 그렇게 상식도 모르느냐. 이건 시제품을 찍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지금 찍은 걸 공개를 할 경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 평가가 아마도 이제 야 이거 가지고는 이제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식의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이 영상 품질이 향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한미 당국이 계속 이제 정찰해서 찍는 그런 사진만큼의 이제 고화질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의문시 된단 말입니다. 어떻든 요약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사진을 공개해도 이게 폄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더 이렇게 계속 지금 시범적으로 촬영을 해보고 계속 이제 영상의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 정찰 위성 이제 사진도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국제사회가 성공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이제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북한이 이제 과거에도 2012년, 16년에도 인공위성을 2기를 발사해서 궤도 진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상적인 송수신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을 시키고 또 지상 관제소하고 이제 원활하게 송수신도 하고 송수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냥 이제 표적물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이랄까 뭐 해외 미군들 또 우리의 중요한 군 시설들 전략 시설들을 이걸 촬영을 해서 그 찍은 사진이 또 관제소로 또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상당한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어떻든 이 북한이 찍었다고 인공위성으로 찍었다고 한 이 사진에 지금 이제 이 품질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한 사이클 성공 사이클은 이제 그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게 뭐 1m급 해상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1m급이 안 되더라도 상당한 군사 효용 가치가 있다고 또 보는 게 또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의 또 평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 그 미국 군대의 공중 정찰 위성 그 전략 그 정찰 위성의 능력이 촬영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제공받으니까 네. 사실은 북한 전역을 지금 샅샅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뭐 이제 1m급 이하의 이제 그 고해상도로 이제 찍어서 이제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북한은 사실은 그런 정찰 정보 자산을 제공해 줄 나라가 없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걸 제공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도 만들었고 ICBM급 무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찰 위성이 없으면 이거 핵무기와 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인 ICBM까지 만들었는데 예. 정찰 위성이 없으면 이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능이 그죠? 근데 이게 정찰 위성이 결합이 돼야 결국은 이제 완벽한 이제 어떤 핵 미사일, 핵 무력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어떤 그 군사 무기 발전 과정 보면 똑같아요. 러시아도 결국은 이제 우선 핵무기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ICBM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명실상부한 핵 국가가 되는 거죠. 최종 단계가 이제 군사 정찰 위성. 그렇죠. 그래야 이제 상대방의 표적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우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분석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이 그래야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밀 타격 능력은 결국 선제 공격 능력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 한 해 북한이 계속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사 정찰 위성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띄워갖고 실시간으로 관찰을 해야만이 네. 감시 정찰을 해야만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네. 조금 갈 길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전문가들 보면 어떻든 북한이 이게 설마 가능할까 하고 우리가 약간의 의문을 품고 지켜봤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고도화되고 있고 지금 완성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군사 능력은 이제 차원이 다른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제 우주 전쟁까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패턴을 보면 어떻든 북한이 처음에는 조악한 수준이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라는 또 든든한 군사협력 파트너를 지금 확보를 했잖아요. 교수님, 그런 걸 봐야 되는 그러면요. 거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르긴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이 군사정찰 위성까지 확실하게 갖추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야, 이거는 정말 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우위를 가졌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이제 공중 공격력이랄까, 그리고 이제 핵 정찰, 그러니까 감시 정찰 역량. 물론 그게 이제 주한미군에 많이 의존하는 역량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이제 그런 분야들이 물론 여전히 우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제 따라오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빠르게 추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이 네. 핵무기잖아요. 정말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폭발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9.19 이제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하면서 북한이 얘기하겠는 게 이제 전방에다가 신형 무기, 더 정강된 무력을 이제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군사합의 이전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군사합의 이전 단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 높아진 위협 수준을 갖춘 북한의 어떤 그 다시 이제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능력, 핵 미사일 능력을 이제는 고려한 이제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도 군사적 충돌이 많이 일어났지만 만약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그 정도 피해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피해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전시국가입니다. 전쟁 국가입니다. 저 체제는 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입니다. 예. 이런 국가를 상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이 안보라는 게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연구자들은 지금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경 일변도의 제압이 강경 일본도의 이제 억제가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통하면 좋죠.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의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또 북한의 역량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북한은 우리가 이제 압박을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더 높은 수준의 위협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좀 더 다각적인, 좀 더 종합적인 정교한 전략이 구사돼야 된다. 압박 일변도의 이 대북 억제 정책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려스럽게도 남북한이 똑같이 표현도 똑같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출구 전략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남북한이 이게 정면 충돌 코스로 간다. 더군다나 지금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중재자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쟁 직전에 가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뭐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중재 수단도 없습니다. 중재자도 없습니다. 오직 남북한이 힘으로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교수님, 강경 일변도로 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고 안전핀도 없고 중재자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일단 북한에서는 9.19 전면 파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유효한 조항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신형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얼마 전에 그 탄도미사일 또 발사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그런 뭐 중거리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또 뭐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겠다고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을 해놓고 있고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자기가 만들겠다고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무기들만 해도 뭐 정말 뭐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좀 심하게 하면 너무 과도한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자기 공언한 걸 양보할 것인가, 철회할 것인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계속 이제 새로운 무기를 보여줄 거고, 우리도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긴 해요. 저는 당연히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는 정말 북한이 책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든 이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구 전략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건 정부가 할 몫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는 이 외교는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에펙에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도 다른 거는 합의를 못해도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군사 채널을 일단 복원을 시킨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군사 채널을 복원시켰는데 지금 남북한은 중국과 미국 관계보다 더 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관계가 더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런 한 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압박 수위, 이 범위, 이 강도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 강도, 이 압박의 수위나 이 강도를 잘못 조절하면 이건 우발적 충돌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우발적 충돌의 피해는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예상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압박 수위, 이걸 어떻게 속도 이런 걸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에 저는 운명이 갈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압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북한을 억제해야 되죠. 근데 이 수위 조절을 잘못한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 북한은 전쟁 국가입니다. 예. 전시 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은 좀 더 다차원적인,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전략 전술이 예. 배합이 돼야 된다. 국제사회도 이제 대응에 나서는데 안보리가 내일 긴급 회의를 엽니다. 북한이 사실 이제 안보리 제재를 크게 의식하지는 않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의 역할에 기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유엔 안보리라도 만약에 중재하는 5개 상임이사국이라도 힘을 합쳐서 만약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예. 의견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다면 북한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 또 한미일 간의 이 진영 대결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새로운 위협 인식을 국제사회가 공유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그도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 계속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연구자로서 너무 이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